2만 불 그 트랩에서 벗어나는 3만 불, 4만 불 시대로 가는 그런 융합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 융합 문화 확산을 통해서 그 출연연이 모두 다 합심을 해가지고 그 창조 경제를 견인하는 그런 융합 연구를 그 주제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하겠는데, 첫째 측면에는 그 뭐랄까 그 성장 동력, 그러니까 그 측면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사회적인 그런 그 메가 트렌드에서 제가 그 융합 연구의 필요성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2014년 금년도 7월 달에 카이스트 장세진 교수가 삼성의 전성시대는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건 그 같은 달에 그 금년도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약 24%, 25% 정도가 감소를 하고 있죠. 근데 이게 보면 이 삼성전자의 전체 매출액의 70% 차지하는 게 스마트폰입니다. 근데 스마트폰이 중국의 그 업체 샤오미하고 화웨이죠. 샤오미가 지금 스마트폰의 1위 업체가 돼 있죠. 근데 샤오미를 제가 잠깐 들여다보니까 거기도 전략이 참 독특하더라고요. 뭐 스티브 잡스가 그 청바지 입고 나왔듯이 그 청바지 입고 나와서 그 CEO가 설명을 하고 딱 그 뭐랄까 그 모델 출시 대수를 딱 한정되게 팔아요. 예를 들면 요 모델은 뭐 100만 대면 팔겠다. 그래갖고 100만 대 딱 팔면 딱 끊어버리는 아주 특이한 전략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보면 1953년도부터 2012년까지 GDP가 780배 증가했습니다. 뭐 이건 누구나 세계가 다 공인하는 한강의 기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보면 그 97년도에 IMF 구제 금융, 그다음에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우리가 맞았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항상 그 2만 불, 그 GNP 2만 불 시대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보면 그동안의 이 과학기술의 역할은 그 선진기술 모방과 개량을 통해서 우리 기술 토착화라고 했는데 사실은 선진기술 모방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그런 거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이 성장 전략의 창조 경제가 돼야 되겠다. 앞으로는 뭐 이 창조 경제는 뭐 여러 번 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출연연이 가지고 있는 핵심 기술을 이용한 융합 연구가 그 밑바탕에 돼야 되는 게 아니냐. 근데 사실 그 출연연의 역할이 다 끝났다고들 얘기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출연연이 과연 국민이 사랑할 수 있는 출연연이 돼야 되는데 최근에는 참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하면 잘 끌어낼 수가 있느냐 하는 게 제가 갖고 있는 가장 숙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 예를 들면 사회의 메가 트렌드는 고령화하고 에너지 환경 도시화입니다. 이건 뭐 우리가 막을 수 없는 하나의 트렌드 아닙니까? 근데 보면 이 도시화 예를 들면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 급속히 그 진행이 되고 있고요. 뭐 고령화, 뭐 우리가 뭐 몇 년 후에 가면 초고령화 사회가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그 국민들이 초고령화 가지만 10년 동안은 병상에서 누워 있어야 되는 그런 현실에 지금 그 직면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 출연연 기업은 하지 못합니다. 그죠? 기업은 수익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은 하지 못하지만 국가가 출연하는 연구소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게 이제 하나의 그 큰 X축 보게 되면 그 과학기술의 그 흐름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농업 시대는 굉장히 길게 가고 있고요. 산업화 시대는 한 250년, 정보통신은 50년이 그 또한 진행이 되어 왔죠. 근데 보면 나노 바이오, 사실은 이게 나노하고 바이오가
그 융합되어 있는 게 융합의 시초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그 기술의 주기가 굉장히 짧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융합의 시대가 뭐 엘빈 토플러가 얘기를 했죠. 우리는 거대한 융합의 바다에 떠 있다. 특히나 한국의 미래는 융합 기술에 달려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현상이고요. 그래서 그 이제 융합연구의 현황을 보게 되면 제가 그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제1차 국가융합기술 발전 기본 계획이 2008년도에 수립이 됐습니다. 이건 당시에 직영부하고 교과부가 주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면 그 신성장 동력 창출하고 이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5년간 약 8조 8천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 대비 이런 그 융합 기술이 뭐 기술을 그때 11개 분야를 선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50%, 80%대를 이와 같은 돈을 투자해서 약 70% 내지 90%로 선진국 대비 기술을 끌어올렸습니다. 올렸고 제조업을 보게 되면 제조업 수출액 중 첨단 기술 제품 비중이 지금 7위에서 6위로 한 단계 뛰어오르는 그런 그 결과를 가져왔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전부가 다 말씀드렸지만 그 성장 동력, 그러니까 그 경제 성장 동력만 치중을 한 거고요. 사회 문제 해결이라든지 이런 기초 원천 기술 실용화 연계 또는 부처 간의 협업 이런 것이 굉장히 저조한 시점이죠. 그 다음에 이제 12년도에 그 1차, 이건 산업부에서 이제 주로 이루어져 가지고 1차 산업융합 발전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됐죠. 근데 그 융합연구를 그 수준 관점에서 보면 멀티 디시플리너리, 인터 디시플리너리, 트랜스 디시플리너리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보게 되면 이 멀티 쪽은 주로 이제 이 융합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MIT라고 얘기를 해요. MIT. 근데 이 멀티 쪽에 보면 각 분야의 학문은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일종의 협동 연구가잖아요. 두 번째 이 인터 디시플리너리는 학문 간의 그 경계가 조금은 무너지는 거죠. 조금은 무너져서 약간 융합이 진행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 초학제적인 트랜스 디시플리너인데 여기는 완전히 새 분야가 내분야됐던 완전히 그냥 융합이 되는 그래서 새로운 그런 융합 연구 주제가 나오는 뭐 그런 게 기반이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수준은 융합 연구는 인터 디시플리너리의 초기에 와 있다고 보면 제가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희가 앞으로 그 국가과학기술연구위에서 과연 트랜스 이쪽까지 다 가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그건 시간이 많이 걸릴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거냐 하는 건 가장 큰 관점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오신 분들이 많은 지혜가 저한테는 필요합니다. 많은 걸 주시면 제가 수용할 수 있는 건 수용하고 시행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근데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 융합 문화 확산이에요. 뭐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벤치마킹 한 게 특히나 이제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 독일 뭐 기술 경쟁력의 원천이 이제 프라운호퍼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67개의 그 연구 조직이 있고요. 7개의 연구 그룹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연구 그룹들은 약 1년의 예산을 그 12년도 기준으로 약 19억 유로를 쓰고 있는데요. 여기는 어느 연구 주제가 정해지면 그 주제를 향해서 모든 사람이 어플라이 합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면 어느 특정한 지역에 모여서 연구를 하고요. 임무가 다 끝나면 끝난 사람들은 또 다시 다른 연구를 찾아 또 떠나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그 연구 조직이 굉장히 유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 그 전반적으로 그 융합 연구 환경이 조성이 돼 있고 또 그 자율성이 그 보장이 돼 있다는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프라운호퍼 연구소를 많이 지금 벤치마킹을 했고요. 미국 MIT 그 미디어 랩입니다. 다음으로 여기는 이제 그 IT 분야의 창의 캠프인데 이 뭐 네그르 폰테가 이걸 설립을 했죠. 그래서 네그르 폰테가 설립했는데 88년도에 이 설립된 대표적인 융합 연구소예요. 근데 이게 그 여기는 타 연구 그룹과 주 3번 내지 4회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미팅을 갖습니다. 사실
MIT를 방문하신 분들은 전부 여기를 가봤을 거예요. 그냥 덩그렇게 스페이스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어떤 연구 그룹이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서 그 모든 연구자가 다 같이 모여서 연구하는 그런 그 환경이 되겠죠. 그래서 보면 인문예술과 과학기술 간 융합 촉진이라든지 뭐 연구 분야의 다양화, 그다음에 예산 확보가 뭐 기부된 그 연구비로 좀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창의적 아이디어의 R&D 구현을 하고 있는 게 MIT의 미디어 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미국의 그 스탠포드 클라크 센터인데요. 여기는 그 BT 분야의 그 연구하는 기관인데 여기는 이제 예산이 400만 달러로 아주 작아요. 작지만 이 짧은 연구기관에 대한 그런 뭐랄까 압박도 있고 그 연구자들 간의 활발한 토론 뭐 이런 걸로 통해서 뇌 연구를 떠나서 그 의용과까지 같이 가는 그런 아주 연구를 하고 있고요. 여기를 이제 그 벤치마킹해서 그 키스트가 뇌과학연구소를 만들었죠. 근데 융합 연구의 이제 저해 요소입니다. 이건 뭐 제가 그 모두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실질적인 그 연구자들하고 인터뷰하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보면 주제 발굴이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타 분야 연구자와의 교류기가 부족하다. 왜냐하면 정보도 부재하고 또는 그 다양한 분야의 그 정보 공간이 좀 없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 제가 키스트가 자꾸 이렇게 도마 위에 올라오는데 키스트가 다학제 출연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5개 출연연의 미니 축소판이 키스트입니다. 근데 키스트에서도 보면 자기 분야를 고수하는 경향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옆에서 뭐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걸 깨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고요. 사실 그런 게 너무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타 분야와 소통이 어려움입니다. 예를 들면 먼 거리에 있는 기술 간의 그런 언어 소통 상당히 문제가 되죠. 특히 인문사회 철학하시는 분들하고 과학기술자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융합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한 두세 시간 지나야 이제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그런 언어 소통 문제가 있어요. 같은 한글을 쓰더라도 사용하는 언어 다잖아요. 그리고 추구하는 게 다르고. 그래서 그런 그 소통의 어려움이 있고요. 근데 대개가 다 지금까지는 캔두형 연구를 해왔어요. 그래서 남이 하는 연구를 내가 따라하는 그런 모방에서 얘기했는데 또 한 가지는 자기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는데 아이디어를 내놓으면 다른 사람이 또 가져갈까봐 아이디어를 실제로 못 내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많았고요. 그 다음에 과기계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어서 인문사회 계열이 참여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제가 해보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제가 이제 융합연구정책센터 소장도 겸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인문사회를 기반으로 한 과학기술을 한번 해보려고 해봤어요. 근데 이게 인문사회를 기반으로 한 과학기술? 역시 어려워요. 왜? 인문사회를 하시는 분들도 이 과학기술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키스트에 있을 때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 보면 로봇 날아다니는 로봇하고 여러 가지 공상 만화를 많이 봤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다 실현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과학기술계에서는 향후 50년을 내다보는 만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 학생들이 먼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또 돈이 또 엄청나게 많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 때문에 또 하질 못했는데 사실은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 타 분야 연구자에 대한 정보 부족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특정 분야에 대한 기술을 보유한 그런 사람을 검색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융합연구라는 것을 그때 당시 교과부에 처음 연구비를 딸 때 제가 기반형 연구 사업을 처음 했는데 그때 어떻게 제가 연구자를 뽑았냐면 대개 지금까지는 세부 기술 1, 2, 3, 4 하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아는 사람들을 뽑아서 썼어요. 근데 제가 그 사업을 할 때는 밑에 있는 책임 연구원 보고
자, 나는 관여하지 않을 테니까 당신이 서치를 해서 가장 각 분야에서 잘하는 사람을 뽑아오쇼. 그러면 내가 그 분야 사람들을 데리고 내가 그 어플라이를 하겠어. 해가지고 뽑아줬는데 사실 그 사업이 성공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구자 확보가 어렵습니다. 요즘에 이제 막 비정규직해서 포스닥까지도 비정규직에 지금 포함되어 있잖아요. 제가 막 수련년 다니다 보면 선보유가 아우성이에요. 어떻게 포스닥이 비정규직이냐. 빼달라.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타기관 연구자 참여 한계입니다. 이것도 역시 그 가장 정부에서 생각하는 이게 문제죠. 연구소 간에 벽이 허물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있다 하는 얘기고요. 뭐 또는 뭐 수행상 어려움은 타 분야에 대한 낮은 이해도, 그 다음에 연구 기반 문제로 흩어져서 연구 수행한다. 사실 이게요, 흩어져서 연구 수행한다는 게 그냥 융합 연구가 협동 연구입니다. 예를 들면 아무리 그 노력을 해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동적인 연구 목표성이 어렵다. 왜냐하면 대개가 뭐 지금까지 보면 그 연구 목표를 설정을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어렵게 돼 있어요. 그런 것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성은 연구 성과 배부입니다. 융합연구를 했을 때 이 성과가 어떻게 배분이 될 거냐 하는 것도 가장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정량적인 연구 평가 방법, 이것도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결론을 지금 말씀을 드릴까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과연 그 국가과학기술연구위에서는 어떻게 융합연구를 끌어갈 거냐 하는 얘기를 제가 드려보면, 개방형 연구 환경 조성입니다. 가장 큰 건 여기에 좀 초점을 두고 있고요. 그래서 보면 연구자 정보 및 아이디어를 공유를 활성화하는 그런 데 주안점을 둘 거고요. 두 번째, 문제 해결 중심으로 분야 간 장벽 파괴를 하는데 주안점을 둘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것은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안이 나온 게 온사이트 연구 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몰형 그 온사이트, 그러니까 집중형 조직인데 한 군데 모이는 거예요. 한 군데 모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뭐 호크만이 얘기한 게 보면 물리적 거리가 가까울수록 융합 연구가 활발히 진행이 되더라 하는 통계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려면 A라는 연구소에서 B라는 연구소로 올 때는 여러 가지 제도라든지 이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되거든요. 또 인센티브도 줘야 돼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어디 작업반에서 얘기할 때 무슨 인센티브냐, 연구원이 연구만 하게끔 해주면 되지, 이런 얘기 나오던데,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면 인센티브는 분명히 줘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 융합 클러스터를 이제 구성을 할까 그래요. 올해는 한 5개의 내의 정도로 융합 클러스터를 할 건데, 이건 뭐냐면 작년에 그 정부에서 주도한 게 출연연 고유 임무 재정립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어떤 게 있냐면 그 타 출연연과 그 협업할 수 있는 분야들을 내놨거든요. 이거 하나의 예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노 소재, 뭐 의료기기, 그 다음에 뭐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 주제에 대해서 한 5개 정도를 할 건데, 여기는 뭐 하냐면 그냥 그 연구자들끼리 자발적으로 연구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연구회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포럼을 하든 스터디를 하든 막 이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연구 주제를 융합 연구단에 나갈 수 있는 연구 주제도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는 약 하나의 그 클러스터당 한 2억 원 정도로 충분히 돈을 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융합 연구단이죠. 사실 이게 이제 뜨거운 감자인데, 이게 뭐 처음에 이제 통합연구위가 그 가면서 이 융합연구단이 어떻게 가냐에 따라서 상당히 그 뭐랄까 위상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그 이합집산 자유로운 방식으로 한 공간에서 공동으로 연구하는 일몰형 연구 조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뇌 치매에 관련된 기술이다 그러면 치매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출연연의 우수한 연구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냥 구색 맞추기식으로 모이는 게 아니고요. 우수한 연구자가 모여서 연구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 얘기 안 했는데, 하나는 선도형 융합 연구단이 있고요. 하나는
그 신성장 동력형 연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도형은 3+3으로 갈 겁니다. 6년을 갈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신성장 동력형은 3년으로 갈 거예요. 이게 3년형으로 가는 것은 이미 단위 기술이 개발되어진 것들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갈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까지 비판이 뭐였냐면 연구자, 그러니까 연구원이나 교수가 낸 아이디어를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신성장력 3년짜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선도형은 이제 기초 원칙까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뭐 연구자가 아이디어를 내야 되겠지만 저는 여기에서 이 3년형 신성장 동력형은 어떻게 하면 기업체의 니드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걸 제가 고민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 연구원이 필요로 하는 연구가 아니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를 좀 수행할 수 있도록 얘기할 거고요. 그래서 뭐 활성화 제도 마련은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인센티브 제공, 기관 차원, 뭐 연구자 차원 또는 사업 관리 개선 방식 이런 걸 통해서 그 참여하는 연구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그 한 개 연구단이 한 100억 정도 규모입니다. 100억 정도 규모고요. 이건 17년까지 이 20개 정도가 지금 될 거로 되고 있는데 저는 한 25개 정도를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능력이 닿는 한 제가 미래부, 기재부를 뛰어다니면서 이쪽 예산을 좀 많이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약 한 2,500억 정도를 투자를 할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그 25개 출연연이 R&D비로 쓰이는 돈이 1조 4천억입니다. 1조 4천억 중에서 이 융합연구단에서 그 앞으로 핸들링할 그 연구비 규모가 약 한 2,500억 정도 규모라면 작지 않은 금액으로 보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뭘 보냐면 전체 출연연의 연구를 판을 흔들고 싶지는 않아요. 단 그 중에서 10% 정도만 진짜 사회문제 해결형, 신성장 동력형으로 임무형의 연구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출연연 간의 담을 낮추는 또는 그 뭐 대학 교수와 산업체 뭐 이런 분들까지도 다 아우르는 그런 개방형 연구를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 돈이 많이 확보가 돼 있지만 17년까지는 제가 610억 원 정도를 투자를 증액을 받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그 미래는 융합입니다. 그래서 뭐 그 출연연이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끌어내서 효율적으로 그 R&D를 수행할 수 있느냐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관건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삼성전자 스마트폰 굉장히 좀 불투명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추격형 연구와 같은 그런 거 사실 삼성전자 그 스마트폰은 삼성전자가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스티브 잡스가 출시한 걸 가지고 결국은 그걸 그 삼성전자에서 꽃을 피운 건데 새로운 창조적인 산물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건 제가 볼 때는 진정한 그 융합연구의 산물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형자본보다는 지식기술 정보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사회로 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려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와 지식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사회로 변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지식이 새로운 가치의 창출과 생산성을 유도하는 사회가 도래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려있습니다. 그 예가 옛날에는 재산 그러면은 대부분이 어떻게 해요? 이러한 유형적인 재산만이 재산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해서 이제는 무형적인 자산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됐죠. 국내에도 뭐 1997년도 진로가 보도가 나서 국세청이 담보로 잡은 것이 바로 두꺼비 한 마리를 7조 원에 잡은 기사도 제가 읽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옛날에는 돈을 받으려면은 부동산이라든가 이러한 유형적인 자산을 담보로 해서 돈을 받으려고 했지만은 최근에는 이러한 무형적인 자산을 더 중시 여기고 있다. 이것은 뭐 우리 게 아니라 미국의 예입니다만은 1985년도에 유형자산이 더 중요했지만은 2005년도 와서는 이게 역으로 돼서 무형자산이 80%, 유형자산은 20%에 불과하더라. 그래서 이러한 시대의 변화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회를 우리 정부는 창조경제 또는 지식정보화 사회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런 데서 온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식정보화 사회는 좀 전에 말씀드린 같이 농업사회, 즉 고대에는 중국이라든가 인도 같은 데가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가 있었고요. 이런 시대에 돈 번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도 지적재산이 없었냐, 지식재산이 없었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지적재산 또는 공업소유권 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바로 산업사회죠. 그래서 이 산업사회에서 우리가 공산품, 우리가 1960년대 어떤 새마을운동에서부터 잘 살아보세요.서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가는 과정 중에 대부분이 시골에서 도시로 나오는 사회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지적재산 그러면은 특허출원을 전제해서 산업사회를 중시 여기고 있습니다만 이때는 공산품이 되겠죠. 그러다가 이것이 정보화 사회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보력의 싸움입니다. 지금 이 부분 이때만 하더라도 산업사회는 영국이라든가 스페인 같은 나라가 중시 세계를 지배를 했습니다만은 정보화 사회에서는 바로 미국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국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지배를 했습니다만 이제 저는 뭐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지식 사회로 분리해서 본다면은 이제 창조 경제는 한국이 세계를 지배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지식 정보화 사회뿐만 아니라 시대를 따라 지식재산은 다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는 뭐가 중시 여기 있느냐에 따라 차이가 졌습니다만은 농업사회도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철조망 사건이 있습니다만은 목동이 발명한 철조망은 바로 목동이 게을러서 좀 편해지려고 낮잠도 자보려고 하다 보니까 생각해낸 것이다. 이 사람이 목동이 되게 열심히 일하는 목동이었다면 이런 철조망 같은 것을 발명을 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목동이 생각한 것은 바로 이러한 생각에서 출발해가지고 지금은 뭐 우리 DMZ 휴전선에 가도 아직 있는 부분이죠. 철조망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동이 발명한 것이 우리 국경을 가른 경계선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농업시대에 발명한 것이 지식정보화 사회도 아직도 활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도 물론 철조망을 발명을 했다고 해서 바로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그 기업주, 목장 주인이 특허 출원을 해가지고 특허를 받게끔 도와줬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보시면 되리라 믿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이제 그 농업사에서 지식정보화 사회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본다면은 그러면 과연 지금은 뭘까? 우리가 사회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도 또 여러분들이 잠을 잘 때도 스마트폰이 없으면은 불안해서 잠을 못 잔다고 그럴 정도로 우리가 생활화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삼성 애플 사건에서 봤듯이 그만큼 우리가 스마트폰 IT 기술이 발전해서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삼성이 무너지면은 큰일 난다. 그런 게 바로 스마트폰이 무너지면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미 주자인 중국 기업이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앞으로 사회는 지식 사회에서는 어떤 것이 살아남을 것인가? 최근에 보면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또는 빅데이터라든가 클라우드 또는 3D 프린터 같은 것들이 다음 곧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잡아야만 우리가 성공하는 시대가 오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60년대, 70년대까지도 특허 출연이 없다가 70년대에서부터 출발해서 2014년 1위까지 세계 4위의 특허 출원 국가로 급성장을 했다. 그래서 우리 먹을거리도 바로 이러한 유형물인 아닌 지식재산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계속 성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리라 믿습니다. 특허 출원이 많아지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재산이 많으면 분쟁이 생깁니다. 재산이 없으면 싸울 게 없죠. 상속 싸움에도 보면은 먹을 게 없는 집에는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먹을 게 많은 집에서는 어른이 돌아가시면은 싸웁니다. 형제간에. 똑같습니다. 특허도 똑같죠. 특허의 출원 건수가 없고 등록 건수가 작으면 싸우질 않습니다. 등록이 많이 되면은 그만큼 분쟁도 많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특허 전쟁 또는 지식 전쟁 시대에 도래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010년도에 미국의 특허 소송 건수를 봤더니 2005년도에 650건이 든 것이 2010년도에 1000건으로 50%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이러한 특허 출원을 많이 하는 출원 국가들은 분쟁도 많다. 이것이 특허를 출원을 많이 하는 국가들일수록 대부분이 선진국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표적인 것입니다만 삼성 애플 사건, 미국 사건 이외엔 전부 화해로 끝났습니다만은 세계 9개국에서 20여 개의 법원에서 다툰 사건들이죠. 그것도 바로 특허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컸다라고 보시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지적재산 또는 지재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왜 보호가 필요한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지면은 망하죠. 똑같습니다. 이것도 기술을 특허 분쟁에서 패배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포기해야 한다든가 또는 손해배상액의 막대한 금액을 지불해야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코닥 사건, 여기서 90년대 코닥이 지면서 즉석화 카메라에 대해서 원천 특허 침해했다고 판결이 내려지면서 막대한 손실이 생긴 겁니다. 디카랄까요? 스마트폰의 등장으로서 같이 거의 망하다시피 한 기업이 바로 이러한 코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지적재산, 지식재산으로 왜 다투는가? 이것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술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해외로 진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성 애플 사건과 같이 우리나라 기업이 한국에서만 있었다면 그렇게 싸움을 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 특허 출원 건수가 세계 4, 5위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또 기업들이 이제는 지재를 갖고 지재 경영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리라 믿습니다. 또 하나의 부분은 이러한 소송액도 증가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허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첫 번째는 특허에 대한 권리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어떤 얘기냐면은 특허는 기술이기 때문에, 즉 기술은 정보에 이어서, 두 번째는 이 정보가 추상적이어 글로 쓰기 때문에 정확하게 다 표현하기 어렵다. 세 번째는 자신의 권리를 발명자들이 이것을 될 수 있는 대로 크게 작성하려고 하는 데서 오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리라 믿습니다.
최근에 기술의 그 융복합화에 의해서 여러 기술이 체행하고 있다. 즉 스마트폰 하나에 보면은 하나의 발명에 하나의 특허, 또 하나의 특허로 하나의 제품이 만들어진다면은 모르겠지만은 전기전자 분야에서는 이 300개 기술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어렵더라. 하나의 그 제품에는 여러 가지 기술이 융복합화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그 1월 24일자 보면 특허 괴물 삼성, LG 집중적으로 노린다. 그래서 특허를 많이 가진 기업들 또는 우리 대형 기업들을 노리고 있다. 즉 싸움을 해서도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을 소송을 하지, 싸워가지고 돈을 못 받는 기업에게는 소송을 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MP로부터 특허 침해 소송 현황을 보니까 역시 삼성전자가 제일 많고요. 두 번째 LG전자, 세 번째가 펜텍이고 네 번째가 현대가 요새 도리어 주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라든가 이렇게 보시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지식재산의 보호는 왜 필요한가? 그래서 지식재산은 뭐 이거는 뭐 말씀드릴 필요성이 없다시피 지적재산을 보호하지 않으면 새로운 연구 개발을 하려고 하지 않을 거다. 전부 남이 만들어낸 연구 개발한 것을 짝퉁으로, 즉 모방품으로 이용만 하려고 하지 그것을 새로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연구 개발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정부의 역할은 이미 우리보다도 선진국인 미국이라든가 일본은 지제를 갖고 국가 전략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2003년도에 지식재산 기본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잃어버린 15년, 10년을 만회하기 위해서 지제를 정부의 정책으로 세웠다. 또 2008년도 미국도 똑같이 이렇게 지적재산 우선화법을 제정했고요. 또 대통령 직속에 지식재산 집행조정관을 두고 있습니다. 또 중국도 지제를 중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2011년도에 지식재산 기본법을 만들어서 지금 국무총리와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진국 또 특허 출원이 많은 국가들을 보면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창조 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개인과 기업의 창의력과 지적재산이 보상받는 경제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역할을 이렇다면 기업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기업의 역할도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특허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특허를 기반한 경영 체제.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도 대기업들은 이미 하고 있죠.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은 하고 있습니다만 중소기업들은 이렇게 아직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활용성을 고려한 자원의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기업은 삼성 애플 사건에서 봤듯이 지제를 갖고 소송 전략도 하나의 지제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특허에 대한 분쟁도 많은 것은 우리가 특허 출원 건수가 많기 때문에 외국 기업으로부터 신뢰를 당하는 경우 또 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 전략으로도 활용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리라 믿습니다. 뭐 정리하자면 기업들은 자기가 아무리 좋은 전략을 세웠다 하더라도 정부가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첫 번째 기업이 해야 할 부분은 기술의 변화를 읽을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정부의 정책이 어떠냐, 어디에다가 돈을 뿌릴 것인가. 그래서 국가의 핵심 기술을 지정할 때 잘 읽어야 한다. 세 번째, 국내가 아닌 세계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는 세계 시장을 읽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을 세 개 합쳐서 기업의 지제 전략을 세워야지 하나만 갖고 하면은 실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은 빌 게이츠가 얘기한같이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 있어야 부자가 된다. 저는 뭐 부자뿐만 아니라 학자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헌법을 공부를 해가지고 학자가 되었다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런 데와 불러주지 않겠죠. 그러나 지제법을 했기에 이렇게 여기저기 불려다니고 학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 있어야만 역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